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10월 5일 낮에 남부 망산을 친구하고 등산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한 5번에 걸쳐서 소개드릴 건데요. 흥남철수작전의 역사서 흥남철수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되겠습니다. 흥남은 6.25 동란 전까지 우리나라의 제1의 공업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은 울산이나 이 정도, 창원 공단이나 이 정도 되겠죠. 역시 이제 일제의 자본에 의해서 형성된 대륙으로 가는 병창 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도시입니다. 그죠? 흥남에 가지고 있는 흥남은 이제 한경 남도 지역에 있는 해안가죠. 6.25 때 10만 명의 피난민이 193척의 배를 가지고 흥남을 탈출한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흥남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그분들이 고향을 삶의 터전을 잃고 긴급히 이제 피난을 온 거 아닙니까? 평양을 와서 난민 1세대, 그 다음에 그 후계 세대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흥남에서 남한으로 와서 흥남철수 이후에 그 삶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흥남철수작전은 작전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얘기하죠. 800만 실향민 및 그 후계 세대가 남북 통일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작전은 미완성일 뿐이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 문학에 보면은 오발탄이라는 그런 현대 한국 전쟁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영화화도 되기도 했는데 그 노모가 끝없이 외칩니다. 가자, 가자라고요. 회귀의식, 귀향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노모가 그냥 침에 걸려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지만 사실은 고향에 대한 되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많이 잘 보여지는 영화였지 않습니까? 본 책이 나오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은 2000년 흥남철수작전에, 그러니까 한국의 신들리스트라고 하는 현봉학 교수의 사은회를 2002년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기회가 돼서 기념 사업 일원으로 거제도에 지금 포로수용소 옆에 가면은 흥남철수 기념공원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수용소를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포로수용소의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되고 동선도 그렇게 보게 되는데 실은 그 옆에 흥남철수 기념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처럼 메리스 빅토리아에 오르면서
그 아비규환이라 해야 되나 그 탈출 과정을 잘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그게 부조화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전쟁 영웅들 뭐 알몬도 장군, 금방 얘기했던 현몽학 교수, 또 우리 거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김백일 장군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 메디스 빅토리오의 선장님, 그런 분들의 그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 기록들이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공원이 거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자꾸만 돌아가시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그 흥남 철수에 대한 어떤 그 인도주의, 그 다음에 자율주의, 평화주의를 실현한 흥남 철수 작전의 그 의미를 오늘날 다 되새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그 작전 속을 들어가 보면은 영하 32도의 혹한과 인해 전술로 조여오는 그 중공군에 맞서는 사투, 거기 이제 그 장진호 전투가 있죠. 1950년 11월 미군이 가장 희생을 많이 치른 그런 그 작전. 뭐 달리 흥남철수 작전을 한국전의 덴케르크 철수작전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에 쫓겨서 그 피난을 하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영화 덴케르크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죠.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여하튼 흥남 철수작전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모저모를 이 흥남 철수작전의 역사서, 흥남 철수는 우리 후세에게 남겨주는 좋은 자료집이 이 책을 엮은 것 같습니다. 자, 분단이 이제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또 우리들 중에 일부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가라고 부정적으로, 통일은 뭐 필요하나 이런 식으로 고마 지금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보니 자연 통일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도 퇴색되어 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산이라는 그런 혈육과 이산이라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며 피난을 떠나지 않을 수 없던 당시의 그 급박했던 정황, 이런 상황을 후세에게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줌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반인륜적인 잔악상을, 유교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겪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당시에 만물이 직가는 그 혹한의 겨울에 비난을 떠나고 남중나라 와서 정착해 가는 어떤 그런 가정의 어려움, 그런 걸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망각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흥남철수의
작전의 역사서 흥남철수라는 이 책은 그런 데서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다섯 분량의 회수로 이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해방 이후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에서는 북의 적화 통일, 그 다음 세 번째 방송에서는 6.25 전쟁과 흥남 철수 작전, 그 다음 네 번째 방송에서는 배를 타고 온 사람들, 그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 그 다음에 대중 인기 가수인 강산의 부모님, 여러 우리가 각계각층인 많은 분들이 그 배를 타고 오셨는데, 여하튼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흥남 철수 긴정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하여 이 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방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된 38선, 우리가 38선 하잖아요. 어쨌든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군의 항복 수락과 무장 해제를 위한 순수한 군사적인 조치였죠. 38선이 거해진다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은 이미 저쪽 그 동구 공산화 과정에서 촉촉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전술 전략적으로 공산주의 종족이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 소련은 이미 그걸 간파하고 2차 대전 종전 끝무렵에 일본에게 빨리 선전포고를 하고 그 전쟁에 끼어들죠. 어떤 그런 과정에서 38선이라는 그런 게 생겼는데, 그죠? 포츠담 회담에서 요구한 항복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일본의 항복에 의해서 다급해진 그 당시에 일본은 8월 8일 날 1940년 소련과 일본 간에 일소 불가침 조약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소련에게 미국과 강화 협상을 중재해 줄 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이미 일본의 패배로 완전히 기울어졌음을 느낀 소련은 바로 그날 일본에게 등을 돌리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9일 날 스탈린의 소련군은 만주를 기습적으로 군을 투입을 시키고 전의가 이미 상실된 일본 관동군을 진압하고 경멸하고 만주를 거쳐서 해방군을 자처하면서 빠르게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접수합니다. 이때 소련의 그 붉은 군대는 8월 10일 한반도의 최북단인 융기와 나진에 진출한 뒤 13일에는 청진을 무혈을 점령하고 이어서 1472로 8월 19일 날 평양에 진주합니다. 그렇게 평양에 입성한 소련군은 제25군 정치사령부 사령관으로 로마넨코 소장이죠. 사령부를 설치하고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평양에 주둔한 그 소련 사령부의 치스차코프는 1945년 8월
소련의 붉은 군대가 조선 인민을 일본 침략자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와 독립을 찾아주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있는 곧바로 북한의 각 시도 군 단위로 소위 경무사령부를 설치해서 제25무단 5,000명의 군으로 일본 전역을 장악합니다. 이 붉은 해방군은 일본을 대신하여 한반도 북쪽을 통치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이 기민한 정치적 수순에 의해서 평양에 자리 잡은 소련입니까? 한반도 동맥인 주요 남행 간선철도에 대한 전면 폐쇄 조치에 의해서 북한 전역에 대한 공산화 전력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자연히 한반도의 분단은 그렇게 스모하게 오르는 거죠. 이와 달리 일본 오키나와와 태평양에 머물고 있던 미 극동사령부는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호 함상에서 정식으로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는 조인식을 가진 뒤 9월 7일에야 인천에 상륙, 서울에 입성합니다. 이때부터 한반도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미군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산물로 설정된 것이 바로 38선입니다. 38선. 이 군사분계선은 소련의 이념적 영역 확장을 위한 남진 정책에 이용되죠. 1945년 12월 17일에 소집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뭡니까? 남침 이후까지를 상정한 통치 권력을 그대로 그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무렵 소련의 남진 정책에 고무된 남한 내의 자익 세력은 발빠르게 이른바 건국준비원회, 약칭 건준을 만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승만에 이어 김구의 황국으로 우익진영은 시각차가 뚜렷한 거두 이승만과 김구 중심으로 불협화음이 잦아지고 1946년 1월에 비로소 주한미 군정청이 서울에서 공식 출범됩니다. 군정청은 어떠한 정치 세력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한 일대를 장악하려고 애쓰지만 정치 문외한인 하지 장군의 그 통치 능력은 힘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를 보면은 미국 일리노이주 벽촌 콜콘다에서 성장한 후 미국 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출신도 아니고 그냥 고등사관 양선소를 입교해서 지국군의로 출발한 순수 군인입니다. 그는 1944년 4월 하와이에서 창설된 제24군단 사령관 재임 중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감각, 이런 식견이 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군인 중에 군인인 이 하지가 전형적인 야전 사령관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4월 45년 9월 8일 인천 상륙 때까지만 해도 본국 정부나 메가드 사령관부터 한국 점령에 대한 명확한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인식이 가지고 있던 그가 한국 장래 문제에 대해서 본국 정부의 정책은 카이로 선언에 따라 한국은 독립국가가 될 것이고
당면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의 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그 전부였습니다. 한편 의회민주주의에 숙달되어 있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보편적 민주주의 방식에서 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 한반도 총선거안을 공식 상정합니다. 유엔은 국제감시기구 감시를 가지고 남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하나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남북한 총선거는 김일성 집단의 패배를 의미하고 판단한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은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남한만의 선거를 치르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탄생한 거죠. 반면은 북한은 그보다 25일 뒤인 동년 9월 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세우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소련 군정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는 이미 45년 8월 19일 소련 평양 진주 직후 북조선 임시인민회의 조직과 함께 김일성을 수결하는 공산당 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무소불위의 통치 행위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은 서로 합법 정부를 임을 주장합니다. 쉽게 해서 내가 올리, 네가 올리 이런 거죠.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행위도 불사한다는 전쟁 원인을 제공하게 됐죠. 자, 오늘은 해방 이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